오늘도 이기용 선생님의 책 어설픔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스텔라를 처음 만난 것은 그녀가 29살 때였습니다. 이름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백혈병 환자였습니다. 영화 라스트 콘서트의 여주인공을 실제로 보는 것만 같았지요. 그녀는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백혈병에 걸린 것은 21살 때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병원에서 대 6명의 의사들에게 특별 관리를 받기도 했지요. 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봤지만 나아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녀와 2-3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공명이 참 잘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면의 영혼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었지요. 대화라는 것이 주고받는 구조가 아니라 동시에 두 사람에게 울림과 떨림을 줄 때 저는 아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고 시절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지요. 살기가 막막해진 식구들은 그녀를 서울 어느 부잣집으로 시집 보냈습니다. 제법 큰 여관을 하는 집이었고 의사 아들, 판사 아들까지 있었지요. 시골의 엄마와 동생을 돌봐준다는 조건으로 그녀는 이 집 셋째 아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은 성격이 두 형들과는 달라도 아주 달랐던 모양입니다. 사람을 패도 그렇게 팰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폭력적이었지요. 여자는 하루도 맞지 않고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밤 12시가 되어도 남편이 안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살았다 하고 안도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폭력도 폭력이지만 그녀가 감당해야 할 노동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관 일이라는 게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손님들 밥 차리는 일부터 매일 아침마다 쏟아져 나오는 이불 빨래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여자는 아이 둘을 낳아 키웠습니다. 계속되는 남편의 폭력과 고된 노동 속에서도 여자는 아이들만 바라보며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어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발길질에 얻어맞아 난소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여자는 의사였던 사숙에게 치료를 받은 뒤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오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온 여자는 그때부터 악착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고 찢겨진 과거의 삶은 끝났고 이제 남은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이들 것이라 여겼습니다. 혼자 몸으로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그녀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두 아이, 그 중에서도 딸만큼은 여자에게 있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예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데다가 노래 솜씨마저 뛰어난 딸이었지요. 딸은 결국 훌륭하게 자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딸은 자신의 영어 이름처럼 엄마가 그 어두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별 같은 존재였지요. 딸의 이름은 스텔라였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라면 당연히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할 일들이 상상도 못할 비극으로 반전될 때 우리는 가혹한 운명이란 말을 씁니다. 스텔라가 21살이 되던 해에 엄마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이 백혈병에 걸린 것입니다. 왜 내가 아니고 너냐? 백혈병 따위 수백 개라도 내가 걸려야지. 왜 너야? 왜? 엄마는 딸을 치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봤습니다. 딸을 부둥켜 안고 같이 물에 빠져 죽자며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스텔라에게 한 남자가 청혼을 해왔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1학년 때 만난 사람이었지요. 남자는 그 전까지는 겉멋에 취해 살았지만 스텔라를 알게 된 뒤로 사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스텔라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곧 결혼을 했고 그때부터 남편은 스텔라에게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녀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려 머리맡에 살며시 내려놓은 뒤 꽃을 갈고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아내가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차를 점검하고 기름도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공기처럼 자연스러우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백혈병의 공포는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생리를 시작하면 보름 넘도록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실려가 몇 주일간 수혈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스텔라는 자신이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아이를, 그것도 아주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스텔라를 전담하는 대6명의 의료진들은 절대로 임신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지만 생명이 하는 일을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었지요. 힘든 출산이었습니다. 임신 중독이 너무 심해 임신 8개월쯤 높은 안압 때문에 핏줄이 터져 눈에서 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0개월을 다 채우면 산모와 아이가 모두 위험한 상황이라 의료진은 결국 촉진제를 써서 아이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기적처럼 새 생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스텔라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녀의 놀랍도록 차분하고 초연한 음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체념과 희망,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수백 번씩 넘겨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였지요.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스텔라에게 여전히 악몽으로 남아있는 유년 시절의 기억이 병의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군 같은 아버지가 엄마를 두들겨 팰 때마다 어린 스텔라는 너무 무서워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그 처참한 장면을 똑똑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천사 같은 엄마를 무자비하게 때리는 저 남자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녀의 눈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잔인한 존재에 대한 증오와 공포가 골수에 사무치다 못해 결국 골수 변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도 그때 일만 떠올리면 온몸이 저절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토록 무서운 기억과 어두운 절망, 그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숱한 체념 속에서도 스텔라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맑은 영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주라는 시간 속에서 성숙과 진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랍니다.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스텔라는 그 말을 오롯이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마치 준비된 환자처럼 내면이 활짝 열리며 메아리가 울리는 사람이었지요.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천진한 미소를 지으며 커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스텔라는 그럴 수 없었지요.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스텔라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아이의 미소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놀기로 했습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는, 그래서 조금 바보처럼 보여도 좋을 그런 시간을 마음껏 누리기로 한 것입니다. 다행히 주변에는 그렇게 같이 놀 수 있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걱정 근심 없이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과 길고 어두운 고뇌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보는 세상은 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자연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사람이 지닌 내면의 풍경에 따라 외부 세계는 제각각 달라집니다. 암흑 같은 기억과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온 스텔라에게 세상은 그다지 친화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세포는 언제나 불안에 떨고 쫓기고 바이올린의 현처럼 팽팽하게 조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세포들에게도 안식을 주세요. 느슨하게, 편안하게. 스텔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과 이번의 생이 이제껏 자신이 알고 있던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식의 빈틈이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빈틈으로 조금씩 그녀의 원래 모습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많이 웃고 자주 감동하고 점점 어수룩해져 갔습니다. 석고처럼 정돈되고 빡빡하던 그녀의 외투 같은 이미지가 조금씩 부서지면서 스텔라는 마음껏 어설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혹 어설픔이 너무 지나쳐서 띨띨해지기까지 했지요. 갑사의 어떤 행사장에서 커다란 유리에 머리를 들이받기도 하고 내다버린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커피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저는 띨띨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띨띨이요? 그거 너무 좋아요. 스텔라는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몸이 나아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더뎠지만 그래도 웃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스텔라의 엄마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전화 속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격양되어 있었지요. 우리 애한테 도대체 뭐라고 한 거예요? 스텔라가 비싼 약을 죄다 변기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약 먹고 나을 것 같으면 벌써 나았을 거라며 이제 안 먹겠다고 했답니다. 그때까지 스텔라의 엄마는 딸의 병에 관한 한 전문가 수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박사와 용하다는 병원, 귀한 약을 찾아 안 다녀본 데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딸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자 자신의 역할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어머님, 우리 잠시 스텔라의 선택을 존중해 보기로 해요. 사실 스텔라의 몸과 의식이 그토록 긴장됐던 것은 엄마의 헌신적이고 집요한 간호 탓도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고 딸만을 위해서 살아온 엄마였습니다. 밥때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걱정하고 언제라도 스텔라를 위해 더운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딸을 제대로 간호하려면 엄마가 튼튼해야 한다며 먹기 싫어도 억지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꽤 불어나고 말았지요. 하지만 그녀는 외모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여성성뿐만 아니라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채 살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보호자가 그렇게 전전긍긍해야 하는 모습 자체가 환자로 하여금 병을 끊임없이 환기하게끔 작용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보호자의 긴장된 에너지는 그대로 환자에게 전해지기 때문이지요. 힘드시겠지만 어머님부터 편안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처님이 그저 온 마음으로 은혜롭게 손을 잡아주듯이 그렇게 스텔라를 바라보세요. 아마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스텔라도 그리고 그녀의 엄마도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엄마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였지요. 스텔라의 엄마를 다시 만난 것은 사포리에 쉼터 건물을 지을 즈음이었습니다. 딸의 간호를 위해 몸집이 불어났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아주 날씬하고 매력적인 여인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의 변화만으로도 스텔라의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을지 충분히 짐작이 갈 정도였지요. 스텔라는 다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병을 다 치료하지는 못했지만 병보다 더 힘들었던 오랜 고민과 걱정, 어두운 과거의 기억과 원망을 모두 내려놓고 간다며 손을 흔들고 헐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띨띨이로 불리고 싶다는 말도 잊지 않았지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새삼스럽지만 별명이 우탄이었어요. 오랑우탄의 그 우탄이입니다. 비슷하게 생겼다나 뭐라나. 처음에는 얼굴이 벌개지고 들 때마다 부끄러웠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나니까 왠지 오랑우탄이 친근해지면서 우탄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본연의 빛에 더 가까워지는 어설프게 완벽한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